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 추이는 103.95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반기말 리밸런싱과 PC 물가지수 발표에 따른 영향성, 그리고 22 첫 번째 금리 인상에 따른 기대감이 좀 끼쳤다라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820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의 G7 공조에서 러시아 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미 금 가격은 선반영이 좀 된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네, 유가는 배럴당 109.57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G7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 추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5월 내구재 수주 호조에 따른 원유 수요 증가 기대감에 따른 영향을 좀 끼쳤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국내 암호화폐 평판 브랜드 지수가 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1위가 어피트, 비썸, 코인원, 코빗, 곱박스 순으로 되어져 있었는데요. 뭐 어피트와 비썸이 그렇게 참여 지수, 미디어 지수, 소통 지수, 커뮤니티 지수 해서 총 브랜드 평판 지수가 이런 합계치로 나오게 되는데요. 별반 차이가 없었다더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 그동안 비썸이 생각보다 뭐 욕을 많이 먹긴 하더라도 그만큼 뭐 업비트만큼 라이브 구도를 의식을 해서 좀 빨리빨리 움직여 주었기 때문에 이 격차를 좀 많이 줄어든 효과이지 않았나 싶고요. 반면에 업비트 같은 경우는 좀 민그적거리지 않았나라는 생각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어, 우 투자의 사이클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뭐 그림 하나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지금의 우리는 어느 시점에 있냐? 여기 시점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침체 구간으로 넘어가니까 아무래도 채권 쪽이 가장 뭐 인기가 좋을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에 따른 의견은 아마 이런 사이클 구도에서 여기와 여기 부분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런 선순환 사이클 부분에 있어서 꼭 이런 포트폴리오를 4개를 다 갖추면 좋겠지만 대부분 좀 어떻게 보면 어, 돈이 좀 많아야지 이거 분배 효과가 좀 있는 거지 돈이 없으면 말 그대로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쪽에다가 투자를 해놓고 이 사이클을 충분히 또 지나고 난 뒤에 여기가 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측면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으로 고물가에 이어서 고금리라는 이중고에 드러나는 취약국들이 좀 있다더라라고 해서 보게 되면 물가, 보게 되면 튀니지, 베트남, 스리랑카 뭐 이런 쪽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터키, 한국, 인도, 중국 부분도 좀 눈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일본, 영국, 이탈리아도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을 또 보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피그스가 가장 취약하다 정도를 또 볼 수 있는 지표로 확인이 또 가능하겠죠. 그 다음으로 러시아가 이자 지급을 완료를 했는데 서방 제재로 전달이 안 됐다. 그래서 뭐 뉴스 기사도 뭐 디폴트가 됐다. 아니다. 뭐 이렇게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웬만하면은 뭐 돈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받는 건데. 근데 아무래도 달러로 환전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출구를 하나를 터주게 되면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만 또는 이 채권에 대해서만 한해서 이렇게 받기가 조금은 번거롭다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규제안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는 최근에 규제 업데이트 내용에서는 이제 가장 추가 관세를 좀 붙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러시아에 한해서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한 실정이다. 한국도 생각보다 러시아에서 받아야 될 그런 자금이 좀 있는데 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EU 집행위원회가 러시아 가스 공급 차질에 따른 가능성으로 인해서 해당 터미널에 좀 겨울이 오기 전에 80%대까지 채우는 게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만만의 준비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여기가 또 여러 가지 변수가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독일의 자동차에 따른 제조 공정과 그리고 어느 정도 생산량이 다시 회복을 하게 되면 에너지 수급난이 생각보다 독일이 쉽지 않을 것인데 그것까지 고려를 하고 저런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전 좀 고민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걱정이 또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이저 디지털 쪽에서 3에로 캐피탈 디폴트를 통보를 또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게 되면 가상자산 헤지펀드 3에로 8천억 원 대출금 디폴트 블록파이 3에로 대출 담보 청산이 또 이루어졌고, 그래서 CNBC에서는 가상자산 업계 위기가 전파가 꽤 커져가고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좀 문제점이 좀 커지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의 비트코인 2만 달러 선도 좀 애매해질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셀시어스도 파산 위기에 항상 있고 이번에 컨설팅까지도 같이 또 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에로 캐피탈 포트폴리오에서 업비트 바이낸스 상승 목록을 정리해놨던 리스트를 제가 올려놨으니 한번 좀 눈으로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또 3에로 캐피탈 1차 보유 지분과 베스팅 일정 내용으로 일부 자산을 매각할 수 있는 그 해당 리스트도 다시 한번 또 올려드릴 테니까 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베스팅 쪽은 또 모르신 분들이 계실까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스톡 옵션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정해진 기간을 거쳐서 준다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코인 시장에서는 락업과 락업 해제에 따른 의미이며 베스팅 3개월은 락업의 3개월과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시우스는 파산 보호 신청 제안에 경영진에 따른 반대 의견도 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의견은 아무래도 상당수 고객들이 셀시우스 파산에 원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이렇게 파산에 가까웠던 쪽이 희망 회로를 돌려봐야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분명히 조금이나마 좀 희망을 찾고 그 다음에 회복을 보고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보려고 저렇게 이제 무리한 수를 좀 던지는 것 같은데 좀 내려놓는 게 맞다라고 저는 냉철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가능성이 어느 정도가 나오면 기다려 보셔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제 셀시우스나 뭐 3에로 캐피탈을 역으로 인수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들도 꽤 보인다고 하니까 그나마 파산 절차 되기 직전에 웬만하면 인수가 되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그것만 좀 기대를 해보시고 나머지 쪽은 기대감을 좀 내려두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인 플렉스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연 수익률 20% 토큰 발행을 예정을 했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는데요. 이거는 뭐 말 그대로 부처에 4,700만 달러를 탕감하기 위해서 그냥 말 그대로 토큰 발행한다라는 의미는 이걸로 돈을 갚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저는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채를 탕감하기 위한 조건으로 쓰기 때문에 코인에 따른 급등이 나올 만한 여지 조건이 나올 수는 있어요. 일시적으로. 근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보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테마성으로만 그치지 이게 연속적으로 좋은 그리고 좋은 패턴에 있는 시장 여건이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금리도 많이 올랐죠. 대외 여건도 별로 좋지 않죠. 그 다음에 그만큼 또 다른 담보대출을 받기에도 여러가지 이자도 생각보다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암호화폐 회사들은 생각보다
현금 흐름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FTX가 로빈후드 인수 관련 내부 논의 중이 좀 나와줌으로써 검토만 한다라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인수한다라는 생각은 없다라고 합니다. FTX가 생각보다 돈을 꽤 많이 벌었나 봅니다, 이번 계기에서. 그래서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뭐 루나 사태도 뭐 FTX 부분 쪽하고 좀 그러니까 그쪽으로 거래를 좀 많이 해서 거래량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수수료에 따른 차익도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은데, 또 반면으로 또 보게 되면 이번 로빈후드 이 기사가 나옴으로써 로빈후드가 또 상장이 되어져 있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14% 급등이 또 나와주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또 반면에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FTX가 인수를 해서 우회 상장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의견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국제 해커 단체 어니나머스가 권 대표에 향해 경고장 메시지를 또 던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너희들에 따른 문제점을 내가 샅샅이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까발려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장에 안 좋은 메시지를 더욱더 더 많이 분위기를 연출시킬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안 좋은 부분이죠. 좋게 보게 되면 이런 형태로 이제 나와 주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좀 우리가 피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걸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근데 반면에 또 단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코인 대표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제 뭐 백서도 믿지 않게 되고 뭐 다케소 믿지 않게 되죠. 믿지 않게 되면 자금이 또 공보가 잘 안 될 거니까 그만큼 또 위축기가 꽤 심하게 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명선이 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 해커 단체가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것은 저의 매우 그냥 상상 속의 생각인데요. 이분들도 좀 투자하다가 물리지 않았나. 그러니까는 루나 관련돼서 좀 이렇게 좀 나온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레스케일 CEO가 GBTC 현물 ETF 전환을 위해 모든 자원을 활용 중이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왔던 게 있었고요. 이번에 SEC 그레스케일 GBTC 전환 여부 결정 마감일은 7월 6일자인데 7월 중에 ETF 통과 부분은 매우 낮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외 여건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조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U 스테이블코인 예금 이자 지급 금지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별로 좋지 못하다. 왜냐면 기존의 스테이블코인 쪽에서 우리가 자금이 계속 어떻게 보면 시총의 한 2, 3위권에 있을 만큼 그렇게 탄탄한 정도로 있었잖아요. 테더나 USDC 이쪽에서 거래소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 스테이킹 이자 물량을 받기 위해서도 또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면 제로금리 시대에서는 그래도 크립토에서 받는 게 좀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무위험 이자 금리가 꽤 많이 올라왔죠. 3%대까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점을 또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대량 이탈로 인해서 은행한테 어떻게 보면 지방은행들이 유동성 위기가 좀 올까봐 그쪽으로 좀 많이 땡기려고 하는 그처럼 위치를 영국이 약간 노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테더 하락에 베팅하는 헤지펀드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공매도 대거 나서서 명목가치 수억 달러이다. 그리고 준비금 논란이 꽤 있다. 그래서 베팅에 부추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테더 CTO가 나오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도 한 번 더 보여드리기도 하겠지만, 테더 CTO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CP 물량 하반기에 줄였거든요. 작년 하반기에 줄였습니다. 예. 근데 이 이야기로 또 한 번 들먹이고, 또 헝다 사태 들먹이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꼭 테더사가 아니더라도 테더와 연결된 중소은행들이 중국에 좀 많이 투자를 했다고 하면 그쪽의 은행에 자체적인 문제점이 발생을 하거나
하게 되면 테더도 영향을 받는 거고, 테더의 자체적인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중소은행한테도 같이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온라인상의 영향을 가도 현실 세계에 영향을 주고, 현실 세계에 영향을 받아도 온라인상의 영향을 받는 두 가지 부분을 다 같이 보실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CTO가 적절한 시점에서 계속 저렇게 언론 플레이를 해주는 건 코인 시장에 상당히 뭐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SEC 위원장이 비트코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암호화폐라고 이야기를 또 해주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CNBC 쪽에 출연해서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기도 했었고, 나머지 쪽은 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더리움에 관련해서는 또 언급을 또 피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테더 공동 창립자 리브 콜린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느 산업인은 처음에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겪기 때문에 이를 통해 고통 속에 성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상자산에 투자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험하고 변동성이 매우 크다라고 경고하는 비관론자들도 많다. 하지만 산업 전체는 장기적으로 상황이 더 나아지고 견고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고 투자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왜 이 시점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당연히 그만큼 테더를 지키기 위한 액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꼭 코인 쪽만 뭐 계속 대량 인출 사태가 일어나는 게 아니죠. 예. 전 투자자산 쪽에서 대량 인출 사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국내 쪽은 월 평균 투자 예탁금 추이가 67조 원에서 57조 원대까지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신용 거래 융자 잔액 추이도 23조 원에서 20조 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S&P 쪽에서 미국의 12개월 내 경제 침체 위험도가 40%로 증가한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 모건 스탠리도 조만간에 베어 마켓이 아직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CT도 S&P 목표 전망치와 유사하게 4,200포인트로 하향 조정을 좀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코로나가 끝나다 보니까 여러가지 가전제품 프리미엄이 생각보다 잘 나가지 않는다 라고 해서, 아무래도 집에 잘 있지 않다 보니까 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저렇게 이때까지 뭐 어떻게 보면 갇혀져 있어서 여러가지 이렇게 리오프닝으로 많은 소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동조하시면 안 되는 게, 내년에 진짜 매우 추운 침체가 오게 되면, 여기서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지만 언제든지 국내에서도 살릴 회사, 못 살릴 회사를 구분을 해서 도려낼 것입니다. 도려낸다라는 의미는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죠. 내 회사에서 나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넣을 수도 있겠다. 희망퇴직을 더욱더 독려를 하거나 그런 분위기를 많이 조성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돈을 좀 아껴야 되는데, 코로나와 연달아서 또 붙어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의 스트레스 때문이라도 일정 소비는 하시되, 너무 과한 소비는 하지 마셔라. 내년을 좀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나토 전략 개념이 중국에 도전하는 부분에 전략하는 방식으로 뭐 준비를 할 것이다 라고 미국의 백악관 보좌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나토에서 이제 러시아 이야기만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중국 진짜 싫어한 것 같습니다. 바이든 씨가. 그래서 중국 부분도 우리 덩달아 좀 가져가 보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어떤 경우에도 폰지 사기라고 중국의 BSM 의장이 코인텔레그래프에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테더나 USDC의 규제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담보물이 확실하니까요. 그 다음에 파생상품 거래소에 스테이블 코인 진입 빈도가 증가를 했다라고 나와져 있는데, 아무래도 뭐 대고 공배도 부분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좀 증가하는 추이가 그런 개념이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스케일 비트코인 보유량이 12개월 최저 수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대략 29에서 30%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이더리움도 프리미엄도 대략 3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피닉스 라는 분이 뭐 온체인 데이터는 지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매크로 상황이 별로 좋지 않는다. 그래서 각자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저랑 비슷한 생각이라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그 다음에 좌 비트코인 우 나스닥 선물이라고 해서 차트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 비슷하게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고 왜 우리가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왜 경제 공부를 왜 해야 되고 왜 미국 증시를 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럴까요? 예, 제가 미쳤습니까? 예, 다 연결적 관계도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기업과 비트코인 시가총액 비교를 또 보았던 부분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과거에는 테슬라와 이제 비등비등한 순위에 있었는데 이제 10위권에도 빠르게 밀려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겠거니와 그 다음에 투자의 큰 손들이 아까 파산 위기에 코인 대출 업체를 빠르게 인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건 크릭 디지털이 블록파이 지분 과반수 매입을 위해서 투자금 조달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셀시우스 파산에 있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골드만삭스가 투자 유치를 위해서 20억 달러 부분을 또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골드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인 시장을 좀 키우려고 주도하고 있는 금융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노력을 좀 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 쪽도 뭐 어떻게 보면 코인 대출 부분에 따른 그런 성장 동력 을 또 높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상장된 회사라고 하면 상장의 프리미엄을 계속 붙일 수가 있고 가격의 하방을 또 방어하기 위한 척도로도 또 활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싸게 나왔던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을 만한 현금 캐시플로우가 또 가능한 회사면 충분히 노려볼 만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이게 잘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나마 좀 시장은 안정화를 좀 갖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 광고 예산 거의 90%는 줄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좀 악순환이라고 저는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뭐 코인베이스, FTX, 뭐 제미니 시장이 나쁠 때 광고를 더 해야 되는데 광고비를 줄이면 그러니까 신규에 있는 친구들이 시장이 안 좋을 때 더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조금은 그렇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마케팅 비용은 항상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좀 남겨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웨이브가 또 이제 거래 지원 종료 부분에 따른 업비트 내용이 또 나와 주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좀 이게 다 루나가 싼 돈으로 인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생존의 고심에 빠진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이라고 해서 요새 수수료는 바닥이고 규제안의 목소리도 못 내고 그런 상황이다. 근데 저는 그래요. 이때까지 중소거래소들이 웬만하게 어느 정도 좀 그렇게 투자 자금을 좀 많이 받아놓은 상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방만하게 경영을 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안 좋은 악재는 이거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 내용이네요. 네, 암호화폐 거래소 90%가 거래가 금지될 수 있다라는 증권형 코인에 따른 규제 추진이 나왔는데요. 네, 보게 되면 증권형에 해당되는 경우 증권 신고서 제출, 그리고 금융위, 인가 등록, 투자 권유 규제, 그리고 과당매매 자기거래 쌍만대리, 선행매매 금지 부분을 적용을 받게 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주식과 비슷한 형태로 똑같은 절차로 진행을 시킬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면 이런 서류 절차 다 내야 되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알아서 거래소들이 다 상장 폐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일부 정지를 시키든지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이번에 사태가 컸기 때문에 재정리를 하는 차원인데 저는 두 가지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니 해외 쪽들 일단은 천천히 규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쪽 분위기를 좀 봐가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러니까
증권만큼 똑같은 강도로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이냐라고 저는 그렇게 좀 주장을 하고 싶은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렇게 하게 되면 거래소에 있는 코인 리스트 목록이 살아남는 코인 리스트가 매우 적어지게 될 것인데, 또 거기 안에서도 매우 많이 피해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점도 좀 알아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코인 투자를 하는 연령대에서 대부분 고연령대이신 분들은 코인을 이동하는 방식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번 루나 사태로 인해서 저도 댓글로 엄청 많이 달렸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알트코인을 투자하는 것보다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차라리 비트와 이더에만 집중을 하고 나머지 이런 이런 시즌을 조금 지나가고 좀 정리가 된 이후에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너무 설레발치면서 너무 앞장서려고 하는 게 더 부작용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가 만약에 이걸 먼저 시작을 해서 만약에 코인 리스트가 개수가 많이 줄어든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가장 선망받고 이런 코인들이, 대형 코인들이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은 더욱더 커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건 아시죠? 왜 그런지. 그건 왜 그러냐면 코인에 있는 수가 적으면 들어오는 자금이 또 시즌이 좋아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수 있는 게 적으니까 그쪽에만 유동성이 계속 들어가고 그쪽으로 돈이 쏠리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과거에 뭐 리플이 뭐 2022년도나 2021년도에 뭐 10,000원을 간다. 과거에 뭐 10,000원까지는 못 갔지만 뭐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는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코인이 이때까지 코인 마켓캡에 상장됐던 게 그래도 좀 많긴 했지만 그래도 올해 대비보다는 좀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많으면 많을수록 꼭 그쪽으로, 그 코인 쪽으로 들어올 수 있으면 돈의 유입량이 적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좀 있다더라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